통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홍천 의원실 정서전 비서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행사장에 계신 내빈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주최자와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조홍천 국회의원님입니다. 다음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서울 중랑구을 박홍근 의원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김종민 의원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 강준현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성북구 앞 김영배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별띤 토론을 해주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박지인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이구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입니다. 이상수 법제처 법제관님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청환 SBS 기자님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의 주최자이신 조홍천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조홍천입니다. 오늘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박홍근 원내대표님, 이상민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또 우리 김영배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박혀 있습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 국회를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회를 고유한 입법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동시에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를 통해서 행정입법을 허용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행정부는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혹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는 등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입법을 다반사로 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상권분립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침해입니다. 국회는 고유한 입법권자로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국회법은 단순히 국회가 처리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2년간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164건의 행정입법에 대하여 위임범위 일탈 등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분인지 한 건도 행정부에 전달이 되지 않았고 당연히 시정된 사례도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솔직히 이 법이 이슈가 되어 많이 놀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완박, 국정 발목 꺾기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는 지적 이후에 발의된 것과 그리고 2015년 이 법안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상권분립, 법치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문제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헌법이 규정한 상권분립, 즉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행정입법은 우리 생활 곳곳에 독소처럼 박혀있고 결국 민주주의 훼손과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관점이 아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접근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발제를 맡아주신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님 그리고 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전학선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방승주 한양대 법전원 교수님, 박진영 경희대 법전원 교수님, 이구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 이상수 법조관님, 강청환 SBS 기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고견을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신 우상호 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입니다.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홍천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가 노골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어긋나는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입법 오남용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회에 주어진 입법권을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회의 실질적 입법권을 보장하고 적합한 행정입법 통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축하 말씀 전해주신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님 지금 비대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내셨고 저는 중간에 잠깐 좀 이설해서 왔습니다. 우리 조홍천 의원님이 적시에 또 꼭 필요한 주제로 법안도 발의하셨고 토론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냐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사회인가, 특히 입법부는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존중받고 있는지,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야당이 된 원내 일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괴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입법부 구성원의 제1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늘 우리는 상대 당에 대해서 뭐 통법부로 전락했다 또는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근원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토론의 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보면은 편법이고 사실은 그냥 결국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벽을 쉽게 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이런 쉬운 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속 우리나라의 이런 상권 분립의 그 근간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제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그런 점에서 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 어제와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윤석열 정부 출범 2달 만에 특히 저희는 이제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와 경찰국 신설을 놓고 저희가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그런 행정부의 독주와 또 행정입법의 일탈, 이게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해법을 마련해야 될 거고요. 헌법 40조에 명시된 대로 입법권은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 본연의 권능입니다. 그 무엇으로부터 침해받았어도 안 됩니다.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보호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이죠. 부득이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에 의거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입니다.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감독하고 또 위법한 행정입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 책무입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 또한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도 행정입법에 대한 상원 하원의 합동 불승인 결의와 같은 보다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조홍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 통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또 일탈을 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법률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입법 취지를 벗어난 행정입법의 수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진짜 법치의 토대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이 깊은 또 단단한 그런 이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며칠 전 제가 기사 봤더니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하셨던 이석연 변호사가 이런 경찰국 신설이나 또 인사정보관리단의 그런 설치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기사를 2번이나 다시 읽었고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여야냐 보수 진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그런 근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깊은 토론을 해주시고 향후 국회 운영위가 이제 소관한 법안이기도 하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정치개혁 특위안에 국회 관련된 운영제도 개선 소위를 둬서 좀 더 시급하게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가 성과를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주최해 주신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합천군 양구군 갑 허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조홍천 의원님 매우 시의적절한 그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줄곧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고 또 잘 그게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당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해서 제도화를 하고 조금 더 튼튼한 그런 보강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입헌주의 또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규범을 정할 때는 법률로 그 대표기관이 제정한 절차에 따라서 만든 규범에 의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편의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그럴 때만 법률의 위임 또는 그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 법사의 경험에 비춰보면 첫째는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너무 헐렁하게 법을 만듭니다. 여기 원내대표님 오셨지만 법사의 체계작구 심사권을 박탈해야 된다, 법사위원들을 없애야 된다, 뭐 별 말씀을 다 원내대표끼리 하실 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선가 국회에서 만든 헐렁한 법들을 이렇게 거르는 것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너무 헐렁한 법이 만들어서 집행부가 행정부가 마구제비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가능하면 불확정 개념을 없애고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범위를 정해서, 근데 심지어 막 백지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백지위임이기 때문에 그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거는 우리 국회가 반성하고 또 분발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법을 그렇게 해서 그래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임을 넘거나 또는 교묘하게 마치 집행을 하는 듯하면서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위임 명령이나 또는 집행 명령, 대통령령이나 불령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홍천 의원이 통제 방법도 없고 뭐 그냥 뭐라고만 위헌 위법이다라고 해서 통보하고 거기에 그치지 그 너머를 못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이거 가지고 시끄러웠을 때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이 하는 법안처럼 하자라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발끈하고 막 요즘 나오듯이 발목 잡기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이제 유승민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뭐 당론으로 정한다 어쩌고 하니까 이제 당내에서 싸웠지만은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건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검증정보관리단인가요? 그거하고 경찰국은 명백히 위헌 위법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같이 법하고 우리 임지봉 교수님 사법시험 우리 딱딱딱 외우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똑같이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예? 특히 서울대 나온 사람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법 배우고 누굽니까? 법무장관 누구죠? 한동훈 장관. 또 이상민 장관. 예. 내가 오늘 그래서 페이스북에 교체해야 된다고 교체시키라고 했습니다. 요새 제가 대신 욕 바가지 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이상민하고 장관 이상민하고 구분을 못해서 제 홈페이지에 와서 욕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전에는 교묘하게 피해서 뭐 어쩌고 논란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는 걸 막 경찰국을 막 하고 막 우격다짐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김영배 의원님께서 3시에
고위검증단 가지고 토론하신다는데 진짜 우리 야당도 분발해서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외국에는 저 사법적 통제에서 제가 배우기로는 재판 사건이 되기 전에이라도 그 규범 자체만으로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추상적 규범 통제를 하면 조금 더 이제 가깝게 통제를 할 수 있고 뭐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응천 의원 말씀하셨던 그냥 하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한참 지나면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회에서 좀 분발해서 그거에 대한 보강 방안을 특단의 하여튼 보강 방안을 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의미가 있고 하여튼 저도 법사위 경험에서 계속 그런 부분이 이 고민의 흔적이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저도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위성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가 이게 앞에 인사말 축사하는 걸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나 축사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박홍근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삼권 분립에 위반이 된다. 국회에서 이걸 왈가왈 이 얘기를 너무 놀랐어요. 진짜 우리 임지범 교수님이 그때 사법시험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지 해야지. 저는 만주 변호사니까 이게 별로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그래도 헌법이 뭐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 헌법이 위배되어 있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가지고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뀐 핵심적인 게 뭔가요? 그냥 선거로 뽑은 건가요? 선거로 왕 뽑으면 그게 민주정인가요? 선거가 핵심은 아니에요. 의사결정, 공동체 의사결정을 왕이 하던 거에서 국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이 법이에요, 법. 법을 왕이 만든 게 얘기하면 법이 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회의해서 결정.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입법이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기존에 있던 관료 조직은 그 결정된 방향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 이 입법과 집행의 명백한 분리가 민주정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면 군주정하고 다를 바가 없죠. 왕이 법 결정해서 관료 조직, 법과 집행을 한 사람이다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방향 가지고는 잘 안 된다 해갖고 이거저거 만드는 거 아니고 이게 지금 한 100년 관료 체제가 비대해지면서 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규범과 규칙, 합의에 대해서는 늘 입법적인 결단, 판단을 구하는 이런 제도 보완을 해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사실은 이제 이승만, 박정희 사실상의 이제 이 집행공화국, 관료공화국으로 오면서 부실했고 심지어는 박정희 때 이런 식으로 집행하다가 집행의 편의 때문에 뭔가를 만드는 게 기본권 침해까지 이르러서 그게 긴급조치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을 넘어가면 긴급조치하고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규칙과 법은 반드시 우리 구성원들의 대표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이 집행자들에 의한 규칙의 제정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고 아무리 불가피하고 실무적으로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이건 아니다 그랬을 때 입법권자에 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절차는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주식회사가 한 100년 동안
현대 조직의 되게 훌륭한 조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방향은 이사회에서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집행을 CEO가 하는 겁니다. 이 방향 결정과 집행 결정을 분리시킨 게 현대 조직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이 200년 동안 그 이전의 군주정에 비해서 발달할 수 있던 이유는 이 기획과 집행, 방향과 집행의 분리, 이 정신에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같은 이제 아직 민주적인 질서가 좀 부족한 이런 관료공화국 관료체제에서 이런 게 남아있는데,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쟁점 잘 정리해서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서 이렇게 힘도 실어주시고 하시니까 이번에 그 정치개혁 특위 할 때 꼭 여기까지 잘 반영을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준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토론을 주최해 주신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요즘에 웩도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그런 말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치 내가 만든 시행령이니까 니네가 고쳐라, 뭐 이런 거잖아요.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어찌됐든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이 대정부를 감시하는 거니까 잘못된 정부의 행정입법을 제대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준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 조홍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또 같이 함께하실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단상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정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진행을 마치며 지금부터 토론의 진행은 좌장을 맡아주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고대학교 전학선입니다. 오늘 국회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로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제 한 분하고 토론 5분께서 해주시겠는데, 아마 이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가 행정입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건데,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력 분립에 의해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 행정권은 집행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정부가 집행권을 행사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근거에서 권한을 부여하는데 다 법률에서 일일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국가에서는 점점 행정입법이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다 보니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라든가 내용에 벗어나는 그런 행정입법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특히 뭐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가면은 통제가 되지만 그건 이미 구체적으로 집행이 돼서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전 예방적으로 우리가 법률에서 국회가 이런 식으로 위임을 했는데 왜 그 벗어나느냐, 그 벗어난 위임, 그 행정입법을 하느냐, 이걸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 아마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발제자 토론은 아까 소개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발제는 한 20에서 25분 해주시고요,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들께서는 한 7분 내외로 토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준범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임지봉입니다. 예. 발제문을 쓰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20페이지 넘게 됐는데 지금 좌장님께서 20분이나 25분에 해달라 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조홍천 의원님을 비롯해서 14분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지난 6월 14일 날 이 국회법 제98조 2항이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에 관한 그러한 개정안을 냈는데, 예? 잘 안 듣시나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바로 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조금 놀랐는데, 예.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정부의 행정입법 재정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 사고에는 행정입법 재정권이란 것은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입법 재정권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 아니고요. 국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입법 재정권을 부여한 국회가 법률의 취지에 맞게 행정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위헌의 근거로 삼는 것이 두 번째가 이것이 이제 사법부가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위헌적인 위법한 행정 명령 등에 대해서 이제 사법 심사권을 가지는데, 왜 국회가 그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부의 위헌 명령 규칙 심사권을 형해화시키느냐, 침해하느냐. 그래서 상권 분립도 위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일체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그 두 가지를 위헌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법적으로 선진 외국들은 그러면 국회가 행정입법 통제를 안 하느냐.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세게 합니다. 예. 사실은 이 지금 개정안도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발제문에도 적었지만 이게 강제력이 없거든요. 강제력이 없고, 강제력이 없다는 건 왜 강제력이 없느냐. 국회법에 행정기관의 장이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더 강제한다는 말이죠. 그런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비교법적인 것까지 해서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예. 뭐 최근에 이렇게 국회법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이제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서 이제 국회는 간접적인 통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권 행사라든지, 예, 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회에 대한 질의권 혹은 해임 건의권, 이런 걸 통해서 엉터리 행정입법을 만드는 것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다가 1990년대에 드니까요,
이 복지국가의 복지정책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이 다 복지정책들 세부적인까지 일일이 규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입법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예. 그렇게 되자 국회도 이제 국회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입법들이 나오니까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997년에 이미 국회법 98조 2가 신설이 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행정입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회한테 이제 검토를 해보라고 이제 송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통제 장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00년에 가면서 이것이 다시 상임위원회의 심사제, 그러니까 국회가 아니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 행정입법을 제출받아서 이제 심사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그 제출 기간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2항을 신설해서 10일 기간 내에 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이 그 이유를 그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지적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그 이유를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그렇게 강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축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등이 그 사실은 이번에 조홍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법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제 통과시켜요.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그 재의결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무산돼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꼭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들이 국회의원님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강화하는, 국회 행정입법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줄을 이어요. 줄을 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2018년에 정세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었는데요. 이것은 보다 더 이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구체화해서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이러한 국회로부터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보고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제 입법 통제권을 강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도 국회를 바로 통과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다른 이 국회법 98조 2항 말고 다른 국회법 조항들을 손대는 그러한 그 개정안들이 정세균 의원을 포함해서 10개가 이제 올라오게 되고, 이걸 묶어가지고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 위원회 대안이 통과되게 되는 거죠. 그 통과된 위원회 대안이 현행 국회법 98조 2항인데요. 2항인데 그 내용은 지금 현행 국회법 조항이니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과 총리령인 경우, 또 그보다 하위 규범인 부령인 경우를 구분해서 대통령령과 총리령인 경우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는 하되 검토 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 의결로 검토 결과를 처리하도록 정부에 송부함으로써 이제 전체 국회의사다 이렇게 고치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부령의 경우에는 이제 본회의에 안 올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장은 그 처리 계획과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한 것이 현행 국회법 98조의 2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행정입법에 대한 간접적 통제에서 시작해서 97년도에 이제
국회법 98조 2가 신설이 되면서 이제 직접적 통제로 나아갔고 통제의 정도도 계속해서 강화돼 온 그러한 경로를 밟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홍천 의원님 등이 발의한 그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그러면 국회법 98조 2와 뭐가 다르냐? 핵심만 말씀드리면 대통령령과 총리령 그다음에 부령을 나누지 않고 행정입법을 다 같이 묶어가지고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이제 통제 주체가 되게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요청을 하는 거죠.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상임위원회가 수정 요청을 하면 이제 행정기관의 장은 과거에는 처리 계획과 결과 보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처리 계획이 아니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계획이 아니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해서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의 그러한 행정입법권에 관한 통제 강화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위헌인가? 첫 번째 아까 행정부의 행정입법 재정권을 침해해서 상권 분리 권리에 위배된다 라는 주장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행정부의 행정입법 재정권을 침해하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 개정안은요 강제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상임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게 법률이나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 시행령이 그러니까 취지에 맞도록 고쳐라. 행정기관의 장이 검토해보고 법률이 내용이나 취지에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안 고치겠습니다. 라고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해도 국회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고친다는 게 우리의 검토 결과다. 그러면 더 이상 국회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상임위원회가요. 그러니까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의에 따르지 않아도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다른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난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회의 그 요구가 국회의 그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이면 사실은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점에서 이것이 행정부의 행정입법 재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그래서 상권 분리 권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강제력이 없는 그러한 수정 변경 요청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입법에 대한 재정권은 행정부 헌법에 의해서 행정부가 직접 부여받은 헌법상의 권한이 아닙니다. 헌법 75조에 의해서 이제 원래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데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국회가 다 법률로 제정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게 행정입법권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이라는 것은 국회가 부여한 권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가 이러한 법안이 자신들의 행정입법 재정권을 국회가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서 상법원리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현행헌법 107조 2항에 보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가지게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돼서 국회가 그 행정입법에 대해서 수정 변경 요청권을 가지면 헌법상의 사법부의 명령규칙 위헌심사권은 없어집니까? 계속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부는요, 그러니까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상임위원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취지나 내용에 이 행정입법이 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처리를 처리 결과로 이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 처리 결과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사법부 이걸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이런 걸로 갖고 가겠죠.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 요청권이라는 처분이 자신들의 행정입법에 대한 재정권이라는 권한을 위헌위법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갖고 가겠죠. 그러면 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권이 없어집니까? 헌법재판소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요, 이 위헌위법한 행정입법 때문에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았다고 국민이 판단하면 국민이 행정입법 자체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그 심사권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해서 상권분리 원리 위반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그 위헌 주장은 따라서 이제 헌법적인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비교법적인 거는 제가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선진 외국의 사례들과 세 나라, 특히 이제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독일부터 말씀드리면 독일은 법규 명령인 행정입법이 독일 연방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원인 분데스라트, 그러니까 연방 참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독일 의회가요, 의결을 통해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수정,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제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는요, 영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 주권 사상이 뿌리 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래전부터 지금 상원, 하원 등에서 위임입법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두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그 위임입법을 의회가 상원, 하원이 이제 통제할 수 있게 했고, 나중에는 또 상원, 하원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임입법 심사를 하는 그러한 직접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장치들을 두고 있다. 물론 그래서 그 위임입법 통제를 하는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순한 제출 절차부터 강제력이 더 높은 뭐 승인 결의 절차라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행정입법이 굉장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형을 달리할 뿐이지 행정입법에 대해서 적절한 그러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요, 사실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1932년에 의회 전용법이라는 연방 법률이 만들어져서 이제 연방 의회가 legislative veto, 그러니까 의회 거부권이라는 것을 가지. 그래서 상원이나 하원 중에서 지금 상하원 심의 올라가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그 행정입법에 대해서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상원, 하원 둘 다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안 된다. 라고 해도 이 행정입법은 거부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거부되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의회 거부권이었는데요.
이 의회 거부권에 대해서 그 유명한 1983년에 차다 판결이란 데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예. 제가 미국 로스쿨에서 유학할 때 미국 행정법을 한 학기 들었는데 한 학기 내내 차다 판결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다 판결이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인 거예요. 미국 행정법에서는. 예. 그 내용이라는 것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위헌이라고 했고 그 이유가 뭐냐. 행정입법권에 관해서도 일반 법안과 같이 상원, 하원 둘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의회 거부권은 상원이나 하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거부해도 거부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연방 헌법 1조에 안 맞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법안은 왜 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이 제출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두 가지 점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자 이제 미국 연방의회가 법을 만듭니다. 그 발제문 2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996년에요. 연방행정절차법을 개정하면서 행정규칙 의회심사법, 일명 CRA라는 것을 도입해서요. 행정기관은 행정입법을 만들 때 상하야원과 연방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의 회계감사원장에게 행정입법안과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 행정입법이 중요한 거냐 안 중요한 거냐에 따라서 비주요 규칙과 주요 규칙으로 나누는데요. 비주요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단계에서 절차가 중요되지만 주요 규칙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보고서를 첨부해서 연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최소 60일간 그 행정입법의 효력 발생이 정지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으로 국민의 보건 안전 기타 급박한 재난에 필요한 그러한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60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도 물론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정입법 주요 규칙에 대해서 상하 양원이요 합동으로 불승인 결의, 그러니까 우리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불승인 결의를 하고 이 불승인 결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일종의 그 행정입법에 대해서 이제 통제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다 판결 때문에 의회 거부권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법을 통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막강한 그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반박을 다 했지만 그 행정부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상권분립 위반이라는 거,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비교법적으로 보면요. 선진 외국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돼요. 오히려 국회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일부에서 이 상권분립 원리, 권력분립 원리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예. 상권분립 원리,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도요, 제가 헌법은 정치적인 법학이니까요. 제가 정치학과 수업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상권분립 원리를 한 학기 내내 강의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상권분립의 핵심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의 분장, 권력을 나눈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진 세 권력 상호 간의 견제 장치를 통해서 어느 한 권력이 확 커지는 것을 막는 권력 간의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의 분장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를 통한 균형의 핵심이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개헌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개헌하자 그럽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죠.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건 뭐건 간에 그게 지금의 개헌 논의의 방향인데 지금 행정입법 통제권, 국회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야말로 이 개헌 방향에 딱 들어맞는 부합하는 것이고
국회에 의한 대통령 권력,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분리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권분리 원리를 실현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러한 법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행정입법 통제는 강제력을 가지는 쪽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초두에서 여러 의원님들 축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아니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우회해가지고 법률이 취지나 내용에 반하는 그것을 시행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력화하는 행정입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히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 안 하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현실에서. 왜냐? 이런 행정입법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을 자꾸 예로 들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오래전 거를 예로 들게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조사위원회를 만든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그 정치적 중립이 확보됐습니까? 시행령으로 정치적 중립 없게 또 이 조사위원회가 실권이 없게 시행령에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고 아직까지도 그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 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상권분리 원리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법치주의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법률에 의한 지배거든요. 왜 법률에 의한 지배입니까? 법률은 국민의 대표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치주의는 국민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국민을 지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는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입법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요. 이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한 지배예요. 시행령을 만드는 행정부 공무원들 국민이 뽑았습니까? 임명된 권력에 의한 시행령의 지배를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행정입법과 관련돼서 통제 방안 이제 법률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 소개도 해주시면서 그다음에 그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그 위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5, 6분 내로 핵심적인 사항만 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승주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방승주라고 합니다. 조홍천 의원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토론을 개최해 주시고 초청을 해 주셔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제가 여러 번 국회 토론회 뭐 발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좌장도 해보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같이 이렇게 토론하실 수 하시게 되는 거는 이건 처음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조홍천 의원님 또 이상민 의원님 등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아까 7분 주신다고 그랬댔는데 5, 6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토론문을 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선 임지봉 교수님이 아까 그 독일 비교법적인 얘기를 한 문장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오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위헌론을 언급하면서 늘 법제처 의견을 원용을 해서 그 법제처 의견대로 이렇기 때문에 상권분리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법제처 의견의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독일 바로 연방의회의 동의 법률입니다. 말하자면 동의권, 동의유보인데, 방금 전에 아까 우리 임지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연방 참사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분데스라트, 연방 참사원은 연방의회와 함께 상원식 역할을 하는 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2항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방의회의 동의권 유보인 거예요. 거기는 동의권에 관해서 헌법이 연방의회의 동의권에 관해서 명문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아까 말씀하신 참사원의 동의권이 뭐 원칙적으로 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방과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 그렇게 이제 필요한 경우에 참사원이 동의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사안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연방 문제와 관련한 동의의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걸 딱 나눠서 생각을 하면 뭐냐? 결론적으로는 독일 상황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즉 동의에 관한 그 헌법 조항은 없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바로 독일의 경우는 동의권 유보가 헌법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는데 왜 독일은 있으니까 거기서는 하는 거고, 우리는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다. 연방의회 그 동의에 관한 그 동의 유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권 유보, 폐지권 유보, 수정 유보, 변경 유보, 심지어 폐지 유보, 그 다음에 의회가 직접 행정명령을 개정까지 해서 직접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돼가지고, 과연 그 제소한 의회가 개정을 해가지고서 바꿔버린 시행령이 법률이냐 시행령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격에 관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결국 결론을 낸 것은 여전히 시행령이다. 그리고 그럼 그건 위헌이냐? 아니다, 위헌 아니다, 합헌이다. 합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강조했던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동의권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이와 같이 동의를 하는 것이 위헌이냐? 이거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명시를 했는데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다. 왜냐? 입법권은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 명령, 거기서는 뭐 주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도 행정법학에서 이제 헌법, 행정법에서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쓰는 것인데, 독일의 경우는 특히 이 명령과 법률의 대립이 입헌 군주제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그 대립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933년 말하자면 이 3월 24일 수권법을 히틀러가 통과시켰을 때 바로 의회에서 한 일이 뭐냐? 국회가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을 명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줘버린 거예요. 행정부에. 그것이 수권법인 거예요. 그것이 33년 3월 24일. 그 전에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때는 많은 명령으로 이미 법률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찬탈을 해버리는 일들을 수없이 했고, 결국엔 그거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바로 33년 3월 24일에 수권법이었던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명령과 법률이 합쳐지게 되고 결국 행정부의 명령으로 법률을 제정하게 되는 날, 그것이 독재가 완성되는 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헌정사도 돌아보게 되면 지금 국회가 어느 정도 여소야대가 되게 되는 이런 정국 상황은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과거 유신 시대나 공화국 시대 때도 거의 여소야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 법률안을 만들어가지고 만들 때 이미 벌써 시행령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 입법안으로 보내면 통법부니까 그대로 다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신나게 위임 입법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여소야대로 바뀌고 나서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니까 저항을 맞게끔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입법권 침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나, 그거는 과거의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조응천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적인 사고, 또 반민주공화주의적 사고, 군주주의적 사고 하에서는 바로 이 명령 가지고 전부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주화가 어느 정도 공고화가 된 이후에도 그러한 망령이 가끔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박근혜 전 정부와 그랬었고, 지금도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논리를 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위헌이다라고. 근데 그 저변에는 잘못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임주봉 교수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미 선행 논문으로 발표한 그 각주에 자세하게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 제가 결세본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헌이 아니고 합헌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모자라요. 아까 뭐 지금 강제력이 없어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강제력이 있어야만 뭐 그게 그 규범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강제력이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국가조직법에는, 조직규범에는 의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수정 변경 명령을 하게 되면은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만일에 안 따르게 되면 국회가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법률로 올려가지고서 법률로 그 시행령을 박탈시켜버려야 돼요. 위임을 박탈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런 방법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169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던가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든가 그렇게 해서.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힘 있는 사람이 아주 쬐꼬만 어린애한테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권한 이거 심판해달라고 다른 기관한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국회가 지금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임했던 것을 위임을 거둬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은 5분 다 듣고 한꺼번에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진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짧아지네요. 예,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조응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발제문 통해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 주신 임지봉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5년에 이 그 국회법 개정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위헌 쪽으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걸 또 다 파악을 하시고 저를 지정 토론자로 지정해 주신 걸로 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써 주신 것 같아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발제자께서는 이게 지금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그러나 검토해보고 수정 변경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고치겠다 하고 그거를 보고하면 그것도 역시 보고니까 오케이다. 즉 강제력이 없으니까 뭐 다른 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이런 개정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이 토론회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행령 개정의 의도는 강제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이나 변경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이다. 2015년에도 애초에 아는 요구였는데 권력분리 원리 위배된다, 뭐 행정입법권 침해한다, 하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 요구를 요청으로 글자를 바꿨습니다. 그게 정말 한번 검토해보고 바꾸려면 바꾸고 말리면 말아라.
말려면 근거를 좀 제시해봐라. 요 정도의 의견인 것 같으면 정말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 것 같으면 지금 이런 논의 필요 없죠. 그리고 반대니 위헌 논의니 아예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전제에서 이제 토론문을 작성했고요. 이렇게 수정해라, 변경해라 요청할 때는 이 법하고 맞지 않으니까 고쳐라 하는 의미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법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요청을 받은 행정부로서는 수정 변경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야 권한쟁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가능해지거든요. 뭐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법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라야 처분이 되죠. 근데 수정 변경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요청이라면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이 잘못된 수정 변경 요청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어떤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권한 침해 가능성 자체도 없어서 권한쟁의를 제기한들 아예 각하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렇게 직접 수정 변경하라 국회가 행정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행정입법권도 침해한다. 이런 형식은 옳지 못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 행정부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권한 남용이나 뭐 그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의 입장은 그 모두의 축사에서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자기 반성, 그러니까 너무나 느슨한 입법을 해왔다는 반성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바꾸는 것이 발본색원적인 방법이다. 분명히 국회가 그 행정부에 일정한 사항을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위임한 것이고요. 위임할 때까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알아서 적절히 범위와 한계를 잘 정해서 정말 위임해야 되는 사항만 위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부의 권한이에요. 그 범위와 한계만 일탈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행정부한테 얼마든지 재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법률의 손을 떠난 다음에 정부가 행정입법 만드니까 그거 우리 의도하고 다르다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일한 법률에 대해서 국회의 해석과 행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그리고 그게 국회의 해석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수정 변경을 요청한다면 그건 바로 법률안 통과 당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최다 판결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문이 아예 해석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의 해석이 맞으니까 너네는 우리 의견대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석되는 법률이라면 나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하고 대통령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경우의 수를 다 나눠봐야 되는데요. 국회가 잘 만들어 놓은 법을 행정부가 권한과 한계를 남용해서 일탈해서 잘못 시행령을 만든 경우 있겠죠. 반대로 국회가 애매모호하게 잘못 만들어 놓고 막상 그거에 따라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 보니까 이거 잘못됐는데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행령이 잘못됐다. 행정부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고쳐라 이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양쪽 해석이 다 가능한데 이쪽 해석인지 저쪽 해석인지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런다 국회와 행정부의 해석이 다르다. 이런데 수정해라 변경해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회의 잘못인데 행정부 쪽으로 전가하는 것이고 특히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서로 존중해야 할 부서고요.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 그걸 해석하라고 사법부가 있는 것인데 권력 분립이나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입법권은 행정부가 행사하는 입법 기능입니다. 명백히 행정부의 권한입니다. 그것이 법률이 위임했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의 권한이다. 거기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위임할 때까지 얘기고 위임이 된 이상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임을 애초에 한 권력이고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고 위임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도 있는 근본적인 권한을 가진 국회가 만약에 잘못된 시행령이 나왔다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이 애매하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한 3년간 근무했고 재판도 한 12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 가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법률은 이게 많이 잘못됐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시행령에 있어야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임 안 돼야 될 것들이 위임되는 것이 너무 많고요. 범위와 한계가 너무나 느슨하게 넓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 많고 심지어 범위와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거든요. 이거 분명히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거 범위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그 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조항 보고 다른 법률 보고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위헌 판결 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격될 분야가 의회 유보 원칙하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 부분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많은 입법 사항들이 전부 법률로 올라가야 된다. 동일한 법률을 가지고 미국 법률하고 우리 법률, 독일 법률하고 우리 법률 한번 국회의원님들이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현대 행정의 복잡성 다양성 얘기하죠. 그러나 실제에서 위임되어 있는 현상을 보면 전혀 위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위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범위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가장 많이 공격받을 분야이기 때문에 아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켜서 가능하면 위임 안 해야 될 사항은 위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범위와 한계를 너무 느슨하게 정해서 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법률 포함해서요, 전부 입법 기능 자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여력이 있다면 각 상임위원회가 고쳐라 수정 요구하고 그거 고치나 안 고치나 추적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위임하게 된 그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충실한 입법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은 만약에 시행령이 잘못됐을 때는 고치라고 권고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법률을 개정할 분명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구체적 규범 통제나 행정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많이 구제될 수 있고요.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이 없어서 개정의 기회가 없다. 너무나 희소하다 하는 게 문제라면, 그래서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가 일부라도 도입돼야 된다 하는 주장일 것 같으면 그거는 헌법 개정이나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요. 추상적 규범 통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그 주체는 사법부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 규범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국회에 도입하자 하는 취지로 이런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저항만 불러오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구영 입법조사관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발제자 교수님과 토론자분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지 위주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법체계상 국회 행정입법 통제 방법은 모법의 이제 재개정을 통한 통제와 국회법 98조 2에 따른 검토 두 가지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국회는 당연히 이제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행사해서 행정입법에 근거하는 수권법률의 내용을 뭐 개정 폐지하거나 아니면 행정입법과 다른 내용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내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뭐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입법기관으로서의 성격에 근거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국회법 98조 2에 따라 이제 행정입법을 제출받아서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고 정부로부터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이런 규정의 연역은 이제 발제자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도 이제 그 법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지금 이번에 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도 그 관련 강화되는 추세와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이제 그 과거 법률안과 이제 위원님 법률안을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구조는 동일하고 다만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이제 한정을 해주셔서 그 범위가 좀 더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본 구조 자체는 이제 그동안 이제 강화되었던 추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19대 국회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이 재차 논의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견해로 이건 사실상 강제력이 없고 뭐 입법권에서 파생된 행정입법에 대해서 위임을 처리한다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하다. 뭐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견해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의회에서 이런 방향의 통제를 함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 사실상 강제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행정입법이 어떤 집행권에서 연유되는 고유의 권한 중 하나다라고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견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다른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본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국회 행정입법 통제 관련해서 좀 이게 만약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수정 변경 요청 시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어떤 법안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법안도 있고 어떤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직접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 지금 일단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안에 내는 걸 보면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를 수정 변경 요청에 주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안건심의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행정입법도 분야별로 확실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국회나 이런 데서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할 때도 분야별로 따로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따라서 행정입법이 제정되는 양태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규제의 그 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심사를 전담하거나 하는 것은 구조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입법 수정 변경 같이 이제 좀 어떤 시정력으로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법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본회의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입법이 된 경향은 조금 있었던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통제의 강도가 강할수록 대표성이 좀 그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전체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 걸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면 뭐 결산 심사에 따른 시정 요구나 뭐 국정감사 조사 결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뭐 이게 뭐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뭐 부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까지는 아니고. 이런 국회법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대표성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쪽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정 변경 요청이 대상이 된 행정입법 범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견해에 따라서 법규면허적 성격을 가지는 입법의 경우에는 입법 현실과 무관하게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특히 일부에서는 규제입법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만 좀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건 규제입법 자체가 어떤 게 규제입법이냐에 대해서부터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당장 이거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입법 검토를 어디서 할 것이냐. 국회에서 만약 행정입법에 대해서 수정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소위원회를 둘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것이냐 아니면 법사위에 의해서 총괄 조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견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입법 소위원회 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았는데 현재 국회법에 상설 소위원회 관련 규정도 있고 국회 규칙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이제 상임위원회 양대 업무인 이제 법안이나 예결사안 심사를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소위원회들 운영에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과거에 제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대신에 법안심사 소위 같은 데서 담당하시는 것도 그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제도 운영 관련 검토 사항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법률안이 입법된 후에 사실 논의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좀 지엽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임위원회의 어떤 행정입법 처리에 대해서 어떤 통일적인 절차나 그런 게 마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법제실에서 뭐 마련된 기준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 법제실에서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사례집이라든지 자체 기준이고 이거를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정의할 수 있으리라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검토가 상시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국회 규칙도 좋고 아니면 과거 얘기가 나왔던 상임위원회별 상임위원회 규칙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도 갑자기 병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본질적인 위헌론이나 합헌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오히려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고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일 수 있고 말단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법제처의 이상수 법제관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법제조정 총괄법제관 이상수입니다.
사실 지금 그 의원님들이 앞에 계시고 하셔서 저희가 법제처에서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또 토론되고 논의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 필요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정부 토론자로서 참석해서 또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그 법제처 그동안 법 위반 시행령이 너무 많아서 법제처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법제처 행정고시 학교에서 25년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쨌든 정부 입법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뭐 한 15대부터라고 본격적으로 의원 입법 시대가 되면서 역할도 조금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홍석준 의원 주최 국힘 그 여야 입법 경쟁에 따른 입법 북주 이대로 좋은가도 토론회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이 2015년 대통령이 제6으로 한 법안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고요. 그동안 몇 분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 제6구 당시에 법리적 정책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진 않았고요. 오늘 저는 토론자로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발제자의 발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명령 수정 변경 요청이 강제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박진영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행정입법권의 근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헌법 75조, 95조에서도 약간의 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리령 구령을 발령하셨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권력분립에서 그 헌법 66조에서 행정권을 대통령과 정부에 지금 부여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도 행정입법권이 나온다고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학자들의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령규칙 심사권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발제문에서는 이제 명령규칙 심사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행정입법은 대부분이 정책 법률의 하위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 모법의 저축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 문헌 외에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타당성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상적 규범 통제에 신설하는 부분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헌법 사항이 아닌가 그런 박진영 교수님 주장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 외국 유사 사례와 관련해서 우리 독일 박사님이신 방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은 어쨌든 행정부 행정입법권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물론 우회 통제 부분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개별법에서 연방 우회 통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법에서 포괄적으로 두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과 관련돼서는 이제 독일은 이제 의원입법 국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다면 미국은 이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다면 아까 차다 판결 이후에 우회 심사법이 만들어진 그 내용이 사실상 법률과 똑같다, 법률 절차와 같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서 규정을 한다면 법률 절차를 뭐 정부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미국 의회심사법과 비교해도 사실상 우리나라 현행 우리 헌법 5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상임위 수정 변경 요청과 관련돼서 국회를 이제 상임위로 변경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게 이제 국회의사가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나온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2020년도에 법안이 그게 변경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로 운영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법안, 특히 의원입법으로 제출되는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이제 소관 상임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정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제대로 완성도 있지 못하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하위 법령 제정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쨌든 법률이 본회 의결되어 공포되면 모법의 하위 법령을 재개정하는 모법을 해석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객관화된 법률 문헌을 통해서 모법인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집행권자인 행정부의 법해석하고 재정권자인 입법부의 법해석이 어느 정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법제처에서는 하위법령 재개정 심사 또는 모법에 대한 법령 해석의 경우에 모법의 입법 취지나 개정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임위 소위 회의록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근데 회의록에서 국회의원님들 해당 발언이 있으면 아주 보물 찾은 것처럼 굉장히 기쁜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기관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재정권자인 입법부의 법해석과 차이를 좁혀 법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법의 재개정 과정에 행정부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소관부처 외에도. 그런데 현재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만 국회법 58조 7항에서 정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법률심사 단계에서 소관부처만 참여하고 관계부처는 거의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또 모법에 대한 법해석이나 정부 입법 심사, 하위법령 재개정을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처는 더더욱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모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 거의 배제되고 있다. 미국 하원 소위원회하고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에 대한 행정부의 자기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SBS의 강청환 기자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SBS 강청환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교수님과 이제 법조관님, 입법조사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법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앞에서 많이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는 이제 이번 시행령 수정 요청 법안 국회 행정입법 통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번에 공부도 했지만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이제 많은 법학자분들의 의견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발의가 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에 가 없으면 그 동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아까 우리 조홍천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놀랐다고 하셨는데 그 전후로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이루어졌고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도가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법안의 내용과 취지가 이렇고 이제 그 의미가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론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발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막 반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정쟁처럼 여야의 정쟁처럼 대부분의 보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언론 보도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정치부 출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쟁식 보도는 좀 이제 많은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안 그 자체보다도 여야가 이제 맞서는 정쟁으로 좀 치환을 해서 사안의 본질을 희석을 하고 또 이제 올바른 판단에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좀 변명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어떤 일부 이 정쟁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입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의 국회 상황, 그동안의 맥락, 그리고 국민의 체감도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맥락을 보면 아까 이제 그 조홍천 의원님께서도 이게 왜 주목을 받았나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이 발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저희는 언론에서는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쭉 보면 뭐 짧게 보면 3월에 이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다시 여소야대 국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물론 주관적인 해석이 좀 들어갑니다만 3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추진했던 게 이제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이었죠.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그런 법안이었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꼼수 탈당이라든지 뭐 이런 위헌 논란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좀 갈등이 빚어졌는데 결국에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처리 과정에서 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지만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오해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또 참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홍천 의원님께서 이제 요 입법을 발의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법안의 완결성이라든지 이제 필요성을 떠나서 저는 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합법이니 위헌이니 아니면 이 법안의 완결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 6월 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이제는 정부 입법에 대한 통제를 시도한다라는 관점 프레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 사회랑 우리 국민들이 권력의 독점과 집중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 곳에다가 권력을 몰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이제 정권 초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국정 현안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양면적 성향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긴 한데 기존에는 이제 지난 정권에 대한 이제 출범을 막 한 정권에 대한 기대 역시 상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이 입법 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의 완결성이나 그 취지를 떠나서 이제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소지를 어느 정도는 좀 함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 여당이 시행령 정치를 전면화하고 있고 이거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기들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졌다면 국회를 통해서 할 일을 지금 굉장히 지금 돌려가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입법을 통해서 이제 국회 이제 행정 입법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만큼 이제 국민적 공감대와 이제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단순히 이 법적인 완결성에 대한 위헌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 임지봉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하셨듯이 예를 들면 세월호 특별법에서 시행령이 이제 모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4대강에서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예탈을 면제시켰다거나 이런 부분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사례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을 충분히 축적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여론을 좀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5분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임지봉 교수님 간단하게 멘트를 해주십시오. 몇 분 정도? 한 1, 2분 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성주 교수님 원래 독일서 공부를 하셨고 방성주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독일서 공부를 안 했고 미국서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원래 영국, 미국 것만 하려다가 독일도 행정입법 통제가 잘 돼 있는 나라라서 소개를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좀 줄여서 짧게 하려고 그랬더니 약간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발제문에 문장이 나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이 행정입법 통제권의 내용은 우리 방성주 교수님의
지정 토론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박진영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상권분리본리 위반이 아니다라는 근거의 하나로 이제 이게 강제력이 없다. 수정 변경 요청이 그걸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아니다. 강제력이 없다면 이런 토론회를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게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런 거고 또 물론입니다. 행정부나 대통령도요 다음법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 의무가 있습니다. 그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헌법상의 의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 행위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위헌 행위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타헌법 기관의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경고 결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편매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헌 행위는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수정 변경 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르지 않았을 때 국회법상의 제재 규정은 없는데 헌법상의 의무 위반은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행정입법권도 이제 법률로서 이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행정입법권을 만드는 순간부터 그거는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한 스케일 전에 법당 개설해야 할 것 같더라도 법률 밑에 명령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명령으로 행정부가 만드는데 그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명령이 법률하고 같은 위치에 가나요? 저는 그 논리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박 교수님께서 법률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자꾸 이제 시행령 드집 잡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법률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뭐 대부분의 법률이 포괄임 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입법학도 공부를 하거든요. 입법학회 회장도 했고 제 많은 법률들 봅니다만 요새 의원입법 초기에는 뭐 별로 뺏기기 의원입법이 많았습니다. 요새 의원입법 좋은 입법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강청환 기자님께서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된 게 입법 시점이 좀 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이제 정부 입법을 가지고 이제 통제하려 한다. 정부 입법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법학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멘트한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축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회 행정입법 통제는요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가 대통령 권력,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문제이지. 따라서 국회 행정입법 통제에 저는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끝으로요. 그 대통령제는 미국의 발명품이잖아요. 미국 헌법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규정이 됐는데 그걸 국내 일부 학자들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참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원어는 프레지덴셜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대통령제로 번역하면 돼요. 미국의 헌법학자들은요. 미국의 헌법에서 대통령 중심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연방의회의 권한이 대통령 권력보다 더 세다고 이야기해요. 미국 연방헌법에도요. 1조는 연방의회예요. 굉장히 길어요. 권한이 정말 많습니다. 연방법률에 대한 재개정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무슨 뭐 대법원장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인사권에 대해서 다 동의권을 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중심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인데
지금은 정말 너무 대통령 중심제예요. 그래서 행정입법법 강화를 통해서 국회 대통령 권력에 대한 그 견제권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미국식의 상권 분립에 맞는 대통령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의 발제를 드린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플로에서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요. 예, 조홍천 의원님, 예. 질의겸 변명겸. 예. 예, 우선 저 강청원 기자 아까 그 법안 발의 시점 관련해 가지고 그 말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뭐 답변 겸 질의 겸 변명 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모든 법의 시행령을 다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대조해보고 할 뭐 그런 시간적인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적지 않은 비율로 확률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는 걸 꽤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처에다가 이게 문제 있지 않냐, 이건 위임 범위를 내가 보기엔 벗어난 것 같다, 혹은 권리 의무 관계를 건드린 것 같다, 단순 집행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좀 검토해서 이건 좀 바꾸는 게 낫겠다. 근데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대응을 한 적이 없어요. 작년 국토부 국정감사 때니까 10월 말입니다. 2014년도 문곡 태백역 간에서 대형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101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된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기관사가 전방 주시 안 하고 기관실 내에서 문자 메시지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그렇게 돼서 기관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시행령에 운행 기록 장치를 다른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법에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기준은 구체적인, 그러니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위임을 했을 뿐이고요.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도국장 뭐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국토부 행정부에 위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맞다. 왜 그러냐. 철도 노조가 하도 난리 쳐가지고 그렇다. 바꿔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바꿔라. 예. 그러고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캠페인 기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중앙당사 앞에 철도 노조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계속 집회를 하고 제 이름을 써붙이고 뭐 각성하라고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압력을 가하는구나. 그래서 개정안을 내야지 하는데 사실은 대선 같은 게 있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막 몰입하다 보면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국회도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또 지선도 있고 계속 하다가 이제 지선까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모든 거를 그 음모적으로 그렇게 보는지 저는 검수완박에도 명백히 반대를 했었고, 아니 국토부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고치지 이 의지가 없고 오히려 뒤통수를 친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 거거든요. 작년
늦가을에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한 서너 달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도 안 하고 오히려 철도 노조가 와가지고 반대 집회를 하는데요.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정말 법안 발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그런 거란 걸 좀 말씀드리고, 제발 그 음모론적인 걸 좀 돌봐주시면 좋겠는데, 저 이상수 법제관님께 네. 이거 보시면은 위임범위 벗어난 거 안 보여요? 지금 철도안전법 시행령 위임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그냥 심사하고 그냥 넘어가죠? 이완규 법제처장님, 네. 우리 뭐 법대 선배기도 하지만 정말 대쪽 같은 양반이었거든요. 네. 2014년도인가 그때 시행령으로 법률 위반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2011년이구나. 그때 남부지검 부장검사할 때 사표냈었습니다. 그런 양반이 이번에 이런 거 보니까 나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 야,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것뿐만 아니고 요번에 또 하여간에 문제가 될 만한 거 있어가지고 계속 굽히더라고. 바람 불기 전에 먼저 숙이더라고. 아, 저 양반이 저런 양반이었나. 이상수 법제관님이라도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위임을 안 했는데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없앨 수 있게 시행령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모법을 재개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모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징역 보냅니까? 마음대로 시행령을 고치는 자는 징역 보냅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 질문이 아니고 이게 제가 제 음모론자처럼 저기 비춰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저도 그게 저기 아니고 언론이 확 몰고 가더라고요. 예, 제가 압축해서 제가 해서 그런데 저도 여기 토론문 보면 저는 국회 입법 통제 방안 마련은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짧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성 제 정치부 출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의원님들이 진정성과 그런 걸 가지고 발의를 한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맥락과 이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설득하는 게 사실 입법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안 받아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국토위여서 이제 법안 소위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시행령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좀 황당했었고요. 이 법안 소위를 하다 보면요, 이제 차관이 앉아 있거든요. 정부 차관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양쪽 여야의 의원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냅니다. 그런데 차관의 동의를 얻어야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소위에서. 그런데 입법권은 우리 국회에 있는데 심지어는 의원들이 법안의 완결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법안에 다 넣어서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소에 심사를 하는데 차관이 거기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죠. 의견을 내면은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법안소위의 차관이 공식적으로 무조건 앉아서 정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정부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린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싸웁니다. 여기에 입법권이 어디 있죠? 박준영 교수님께서 법의 완결성 부분들 얘기를 하셨고, 또한 이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부자들을 위한 법이어서 행정절차법에 차라리 이 규정을 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절차상에 있어야 위헌이나 위법시비를 거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법안 소위에 입법권을 취하는 정부 부처 차관들의 행위들이 지금껏 비일비재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거는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소위원장 할 때 차관이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당신은 의견 제시를 끝내라. 그리고 방망이 쳤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까지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 입법 절차의 관행적인 모습입니다. 그 관행은 당장 없애셔야 돼요.
네. 정천 의원님처럼 그렇게 다 하셔야죠. 다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걔네 그 차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행령에 규정할 문제라고. 이게 어떻게 시행령에 규정할 문제입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법적 판단에 시비가 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하면은 당연히 저는 그래서 국회법에 이 절차를 해서 소위에서도 그러한 관행과 그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차관의 얘기를 듣고 다 합의된 그러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데 국회법 절차상으로 이 시행령에 대한 모법에 어긋났을 수정 요구사항들 넣는 것은 위헌이 아닐 수가 있다.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요. 한 말씀. 예. 입법조사처 이구영 조사관. 대개 보면은 법제실에서 다 하고 입법조사처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입법조사처가 사무처에 더 이상 눌리지 말고 좀 고유 영역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난 입법조사처장 오실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하는데 사무처가 지금 국회 내에서 패권적으로 군림하고 있거든요. 좀 연대합시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심사가 좀 될 수 있게 입법조사처가 어떻게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처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뜻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좀 연대합시다. 보고 드리세요. 예. 해방일지를 쓰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밤새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국회의 그 입법권을 가지고 입법을 했을 때 위임을 하는데 행정입법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참 애매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임을 하는데 1, 2, 3을 위임을 했는데 행정부가 1을 선택했는데 국회가 왜 1을 선택했냐 2를 안 하고 이거는 그럼 입법을 잘못한 거죠. 위임 자체를 1, 2, 3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서 1을 했더니 왜 2를 하지 2를 했냐 이건 잘못인데 4가 문제인 거죠. 국회에서는 1, 2, 3만 위임했다고 보는 건데 행정부에서는 4까지 위임했다고 보면 우리는 4를 했다. 이게 서로 해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회가 직접 하기도 곤란하고 또 행정부가 자기를 밀어붙여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좀 방법이라면 아까 독일, 미국, 영국 얘기나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럴 때 국회하고 행정장의 의견이 다를 때는 헌재에다 넘겨서 헌재가 너희가 그럼 빨리 판단해봐라. 이게 위임입법의 범위 내에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걸 이제 헌법재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한쟁의 심판처럼 돼 있는데 이건 아까 그 박진영 교수님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잘만 테크니컬하게 하면 우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법만 바꿔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국회 자체가 하긴 참 어렵다. 제3의 기관이 입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행정입법이 잘못됐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